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그리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은 조선은 이제 새로운 서양의 문물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화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 이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게 바로 민비, 명성황후 가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일본의 근대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한 조사 시찰단과 수신사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일본으로 파견됐다라는 점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수신사는 공식적인 파견이었고 조사 시찰단은 비공식적인 파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으로 가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기 위해 영선사를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 정책들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있는 것처럼 통리기무아문을 오늘날로 따지면 개화정책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일본인 교관이 이제 서양식 군대 재편을 하게 되는 군대인데요. 이 군대가 나중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니까 별기군 잘 기억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환영하고 이로움을 느끼지만 당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낯선 것이다 보니까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유생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일본과 교류하자고 흥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즉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척사는 사악한 것, 즉 서구 문물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보수적인 성리학 유생들은 당연히 새로운 개화 문물에 반대를 하고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외세와 교류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개화 그리고 개항에 반대하는 내용을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0년대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시기예요. 이때는 아직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의직, 즉 척합의로 볼 수 있는 그런 흥선대원군의 배척 정신을 지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서양과 통상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항로 기정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1870년대가 되면은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던 시기가 돼요. 이때는 강화도 조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서양의 것들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던 시기인데 이때 서양의 오랑캐와 일본은 같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것을 반대하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 인물 여기도 나오네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강화도 조약을 맺자고 온 일본인 관리의 목을 베어야 한다며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켜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80년대가 되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개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러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생들이 또다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서양, 즉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과 통상을 맺기 전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과 이런 서양 오랑캐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상소가 빗발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서양의 문물을 적대시하던 위정척사파,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자주적인 민족운동을 한 것으로 훗날 이들 중 대다수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일의병을 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이들이 너무 성리학이라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조선의 근대적인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화를 주장하는 통상개화론자들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켜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유생들은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와 고유의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애국심,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나타난 주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기 1800년대 후반 양반 1이었다면 무엇을 지지할 건가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개화 정책들입니다. 조사, 시찰단, 수신사, 그리고 기기창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네요. 영선사. 정으로부터 이제 서양의 기술들을 배운 영선사, 이런 세 가지 이제 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모곤란에서 기억해야 할 이제 별기군, 신식군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폭주하게 됩니다.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쌀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유출되면서 정작 백성들이 먹을 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이게 다 개화, 즉 외국과 교역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개화 때문이다, 개항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이제 이모곤란의 도화선 시발점이 된 사건은 바로 구식군인과 신식군대의 차별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별기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군대인 신식군대 별기군. 그 별기군은 옷도 새 거고 무려 훈련도 일본인 교관에게 받는 엘리트 군인이었어요. 이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식 군인들은 천대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뭔가 심리적으로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서러워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티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차별이 아니라 뭔가 심리적으로 제가 더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좀 미움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그렇게 대놓고 서운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대놓고 물질적으로 이제 차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대를 하게 되었냐? 구식 군인들은 무려 1년 하고도 1개월, 13개월치 월급을 밀리게 됩니다. 저도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무려 1년 넘게 월급을 밀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구식 군인들 13개월 월급 밀린 것까지는 참아줬어요. 그래서 13개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쌀을 받으러 갔는데 웬걸? 쌀에 모래와
껍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모래와 쌀 껍질, 겨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화가 안 납니까? 월급을 받는데 무려 월급의 절반마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인 거죠. 이제 군식 군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만을 이 신식 군인인 별기군, 그리고 일본인 교관, 그리고 개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비의 가문, 즉 민씨 가문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은 누구를 잡으러 갈까요? 그쵸? 바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씨들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1882년 6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선해청, 여기가 이제 월급을 주는 곳이에요. 월급을 주는 곳이다. 선해청 담당자였던 민겸호, 명성황후의 오빠와 민씨 일파, 그리고 일본인 교관 등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게 다 개화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씨 일파와 일본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에까지 불을 태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뒷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막 저질렀구나 하고 겁이 났던 구식 군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옹호해줄,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반란을 정당화해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민비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겠죠. 바로 그 사람, 흥선대원군입니다. 개화정책을 대표하는 민씨 세력과 이 반대 쇄국정책을 대표하는 흥선대원군, 사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며느리는 개화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시아버지는 쇄국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의견 차이가 컸겠죠. 자, 구식군인들은 민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정궤로 진출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친정이 있었던 지 9년 만에 다시 정궤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예전에 우리 고종이 10대였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정당화해줄 든든한 지원군인 흥선대원군을 등에 업은 구식군인들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정계에 진출하자마자 모든 개화 정책을 중단시켜 버리고요. 이제껏 민비와 민씨 세력이 나대던 전국을 안전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화 정책의 대표 민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당시 죽었을까요? 자신의 오빠처럼? 아무리 그래도 중전이에요. 왕비였기 때문에 구식 군인들이 민비를 살해하러 창덕궁으로 향하지만 민비는 자신의 생가가 있던 자신의 고향 충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구식 군인들에게 최종 목표, 최종 보스는 왕후 민씨였는데 이 민비는 궁녀의 옷을 입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자신의 생가로 도망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민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다짜고짜 민비의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실제로 죽었던 살았던 간에 민비가 다시는 정계에 나타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겠죠. 하지만 살아있던 민비, 그녀는 서울에서 자신의 장례식까지 치러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외국 세력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세, 즉 청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엔 일본 그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다른 외국 세력인 청나라를 데려온다 라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급했기 때문에
명성황후, 즉 민비 입장에서는 급하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청은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성황후, 민비의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청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이모군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갑니다. 자, 예전에 봤던 흥선대원군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센 이미지가 보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는 이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청나라에 납치당했던 시기 모습이라고 해요. 굉장히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납치되면서 이모군란은 이제 진압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난이라는 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이모군란이 끝나고 바로 우리나라의 청과 일본이 여전히 남아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청나라 얘는 청이고 얘는 일본이에요. 보시면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고 배상금 물어내 그리고 군사는 남겨둘게 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가만히 두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모군란을 진압해줬기 때문에 청나라는 생색을 부리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고요. 한편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공사관과 여러 일본인이 죽임당했기 때문에 일본은 배상을 물어낸다. 그리고 무서워서 조선에 못 있겠다. 군대 상주시키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배짱을 부리게 됩니다. 자, 이때 맺은 조약 2가지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과 맺은 이제 조약은 조선과 청나라가 말 그대로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해요. 관리 감독하는 고문을 무려 2명이나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간섭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군대를 주둔시켜 놨다.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일본 역시 이제 조선에 있는 게 불안하다며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모두 주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과 조선이 비슷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간섭받고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개화정책과 그리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개항 그리고 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지에 개항과 개화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셨으면 형성평가까지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 1번, 다음 인물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누군지 바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힌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나는 정족대 노론의 거두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 말은 박씨라는 건가요? 나는 효명세자와 친했습니다. 3. 나는 할아버지의 실학을 받들고 개화를 주장했습니다. 4. 나는 임술농민 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주에 내려갔으며 삼정 이정청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5. 내가 평안감사에 있을 때 평양에 제네럴 셔먼호가 정착해서 주민들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근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사람의 이름 박규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2번. 2번인데 1번이로 나왔네요.
2번. 다음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 학습지에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나 수업 열심히 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지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다? 러시아다 라는 책입니다. 이를 막은 책략이 무엇인가? 바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친중, 그리고 일본과 맺는 결일, 그리고 연미, 이렇게 6글자로 줄여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주장해서 이 책으로 인해서 결과 뭐가 맺어지게 되냐?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책이에요. 자, 밑에도 읽어볼게요. 위의 책은 일본에 있었던 청해 외교관 황준훈이 쓴 책으로 개화사상의 확산과 친미간,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0년대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와 조선에 유포한 책 이름은 뭐냐?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습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문제가 밀렸네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개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다.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요. 자, 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잘 이용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농, 양, 의, 병, 배, 술에 대한 기술을 꺼릴 필요는 없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은 받아들이자. 그쵸?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서양 세력이겠죠. 서양 세력의 종교, 정신은 배척하되 기술은 본받자 라는 입장. 이 말은 즉슨 개화를 모하자 라는 입장인가요?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나 한번 볼게요. 서양의 물건간 사악한 종교의 위세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날로 사라져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옛 제도로 복구하고 성리학을 장려하여 사악함을 막는다면 외와 서양을 막을 수 있으며 이에 러시아도 우리에게 제압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 누가 있죠?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흥선대원군은 개화에 대해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바로 반대했겠죠. 자, 왜 그렇게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는 밑줄 칠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글씨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 학습지에 밑줄 쳐준 부분이 바로 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풀게요. 여기까지 풀면 이제 끝나요.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OX 퀴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이 밀렸네. 4. 1.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답은 X죠. 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죠. 여기를 강화도 조약으로 고쳐야 됩니다. 2. 조선은 청해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무기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게 하였다. 맞습니다. 청, 영선사, 그리고 무기, 군사 이렇게 4가지 키워드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한 별기군이 이모훈란을 일으켰다. 답은 X죠. 자, 어디 부분이 틀렸냐? 여기가 틀렸죠. 별기군은 신식군대고 반발한 누가 일으켰다? 구식 군인이 일으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 잘 기억하고 여기 키워드들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 다 끝났습니다.
언제 계약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녹음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른 계약을 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수업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터넷 강의 영상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